네,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인터뷰를 좀 나눠볼 텐데 오늘은 2024년 이제 하반기가 이제 다가왔죠. 6월까지가 상반기고 이제 7월부터가 하반기긴 한데 본격적으로 하반기들을 다 준비하는 요 시점에서 우리 시장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듬직한 분입니다. 네, 우리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전략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하반기 어떻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는 갈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 같고요. 우리 시장? 네, 우리 시장이죠.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느린데 또 느리다고요? 네,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레벨 자체가 굉장히 조금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뭘 높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전 세계 증시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시장이 어디 있다고 또? 뭐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예. 봐봐, 유럽도 다 사상 최고 다 돌파했죠. 뭐 호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 중국도 이제 분위기 좀 전환됐죠. 일본인이 대만인이 사상 최고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우리만 이렇게 바닥 기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이 한국이 네. 뭐 대표적인 경제 특성이 소규모 개방 경제예요. 음. 그러니까 수출, 대외 경기 이런 네. 거에 되게 민감해요. 네. 그런데 중국하고 별로 이제 예전과 같은 흐름이 아니고요. 미국도 최근에는 좋다가 근데 약간씩 둔화될 수 있다. 이게 약간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높은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한국 시장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불리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올라갈 것으로 보긴 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금리도 빠르게 내려가야 될 거고 외국인도 들어와야 되고 네. 밸류업도 성공해야 되고 공매도도 뒤쪽으로 밀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그렇지 참 금리는 뭐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구나. 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만 이렇게 못 갈 이유가 난 참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3년 전인가 그때 한번 저 3,300 한번 찍었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때 한번 찍고 나서 빠지고 나서 계속 뭐 2,200, 300, 400 그때부터 하긴 좀 오르긴 했네요, 그죠? 네, 조금 올랐습니다. 2,700? 지금 뭐 2,700 그 정도 초반 할 테니까. 네, 한 3, 40 되니까요. 와, 그래도 참 끈질긴 진득하니 국장에 머물러 계신 분들 하여튼 대단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 국장이 이제는 계속 네. 그 기대를 하거든요. 야, 미국 이렇게 올랐어. 유럽도 호재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 그럼 우리 시장이 이제 이번 텀에는 가겠지. 이렇게 지금 제가 한 1년 반 이상 끌고 왔거든요. 네. 외국에도 안 가고 계속 지금 국장만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려면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딱 나눠보게 되면 반도체가 있고 여기 플랫폼,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방금 언급해드렸던 업종들이 대부분 고퍼 업종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HBM 몇 개가 하드캐리 한다고 해서 지수가 막 다 달러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전망 본격적으로 뭐 어떤 업종에서 혹은 뭐 어떤 방향으로 또 주가가 좀 더 괜찮을 혹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하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뭐 이제 자료를 쓰게 되면은 제목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다들 이제 제목 그리고 첫 번째 문구 이거 쓰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저도 뭐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해가지고요. 축구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제목으로 썼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카테나치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축구 용어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시면. 네. 네, 그리고 뭐 피파 이런 거 많이 하셨으면은 굉장히 잘 아시는 단어인데 이탈리아 축구 전술이고요. 빗장수비라는 뜻입니다. 카테나치오. 네. 빗장수비.
빗장 수비. 네, 빗장 이탈리아. 수비죠. 아, 그때 그 또띠. 또 뛰죠. 예. 안정환 뭐. 안정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왜 로마- 이걸 했냐? 예. 로마리오인가 예전에 있었는 로마리오가 아니었나? 모리오. 로베르트 바조. 바조인가요? 네, 꽁지머리. 네, 그 한참 전이고요. 아, 로베르토 네, 바조.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우리하고 했을 때는 비에리가 있었죠. 비에리, 이건 복싱 선수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빗장 수비. 네, 이거를 지은 이유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수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든든한 수비수들을 우리가 조금 포진을 시켜놓고 네. 이제 1, 2점 내서 이 경기를 이기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은 강력한 수비수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 한 점 정도 내는 승부에서 이 한 점 낼 수 있는 공격수를 누구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적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 경로가 있는데 일단 하반기 코스피 밴드는 상단은 3천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들이 다 도와줘야지 3천이 될 겁니다. 네. 네. 모든 것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면 3천. 네. 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뭐 매우 낮을 테니까. 매우 낮죠. 그러니까 네. 뭐 하나씩 열거를 해보면 일단 금리가 한번 낮아져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요? 한국도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한국도. 네, 한국도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조금 이연이 돼야 되고요. 이연이라는 게 제기하지 않는다. 재개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6월에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는 아니다. 뭐 약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불확실성이 껴 있고요. 그 다음은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또 크고 근데 이거는 연말이 아니라 아마 7, 8월 정도에 세법 개정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9월에 FMC가 있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달마다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벤트들이 한국 시장이 유리한 걸로 다 바뀌고 금리가 내려가면 네. 그때는 3천이 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3천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좀 정량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수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0개월 선행 기준인데 ROE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인가 수익성이 이제 한 9%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예상치는 8.9%인데 지금 IT가 워낙에 이익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ROE가 9% 정도 되는 거는 굉장히 좀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한 번 정도 내려가게 되면 이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조금 한 단계 내려가서 9%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한 9.25% 정도가 돼요. 요구 수익률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최소한 9.25%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한국 증시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게 됐을 때 9.25%보다 낮을 때는 투자를 하기에 좀 꺼림칙한 거죠. 근데 이 9.25%하고 동일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시장 가치, 장부 가치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금리 한 번 정도 내려가게 되면 무이익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요구 수익률도 9%대로 좀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숫자가 나오게 되고 ROE가 뭐고 요구 수익률이 뭐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 또는 전체 시장의 이익을 큰 이제 파이라고 봤을 때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플러스가 돼야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 된다면 그때는 아마 한 3천 정도까지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확률은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단은 2,500인데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적이 크게 깨져야 되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정말로 리세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을 뿐이지 침체로 가는 건 아니어서 뭐 경로가 자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사냐 이게 중요해요. 네. 뭘 사야 되냐. 네. 그래서 저는 수비수를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좀 꼽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반도체 HBM이 있고요. 자동차, 음식료, 유틸리티 이 정도를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되는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 기계, 비철, 뭐 화장품 이런 쪽이 공격수입니다. 금융은 뭐 은행, 보험이 있는데 금융이 공격수예요? 밸류업 이슈가 있어요. 음. 네,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업을 하게 되면은 뭐 상당 부분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 사실 금융주가 초반에는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어제 오전에 뭐가 있었냐면 밸류업 국제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여기 옆에 콜레드 호텔에서 있었는데 네. 저도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네. 그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관련된 밸류업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기사를 보게 되면은 밸류업 관련해서 뭐 세제와 관련된 부분 공청회 이런 이슈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낮아질 때마다 사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약간 조커식으로 조금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깔아놓고 가야 될 친구들이 반도체, 네. HBM 쪽,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유틸리티. 유틸리티, 음식료 유틸리티 요 정도는 이제 바닥으로 좀 깔고 가고, 네, 그 다음에 최전방 공격수로는 금융과 추가를 하게 되면 예? 기계와 비철 금속도 들어갑니다. 기계, 비철 네, 금속, 기계는 방산하고 전력기기 이슈가 있고요. 네, 비철 금속도 마찬가지로 구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조금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있어요. 수비수는 그냥 사놓고 좀 쭉 기다리고 있고 공격수는 사고 팔고 하면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수비수는 그냥 올해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도체 HBM은 엔비디아 실적이 깨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냥 유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HBM에 또 이제 관련 업종들이 많잖아요. HBM 네. 직접 하고 있는 SK도 있고, 아니 거기에 이제 뭐 소부장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을 든든한 수비수로 갈까요?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네. 반도체겠죠. 아, 그 정도.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부장이 있는데 어쨌든 대장이 그 둘이기 때문에 이 둘이 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리포트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때 얘기를 쓴 게 IT 반도체 멈출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20만 원 넘지 않았고 한미 반도체도 뭐 15만 원 이하였어요. 13만 원, 14만 원. 근데 그때 보더라도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들어가기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충분하다 이렇게 봤던 이유가 매크로는 어쨌든 HBM은 관계가 없고요. 네. 네, 금리를 올리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따라서 가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앞에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너무나 잘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 쭉쭉쭉 가니까 네. 땡겨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젠슨 왕이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블랙웰 만들어 갖고 할 거다 얘기하고 있고 또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 쓰는 게 GPU고 이 하이닉스 쪽에서 받는 게 HBM인데 이거를 서로 병렬 구조로 놔두게 되면 이게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수직 구조로 세워갖고 적층으로 시키면은 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발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약간 안 좋게 가면 우리 수비수 애들에서도 좀 빼야 되는, 엔비디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따라가죠. 근데 엔비디아가 꺾일 것 같으세요, 지금? 엔비디아가 네. 실적 발표 이후에 10%씩 오르고 어제도 제가 요새 잠을 좀 일찍 못 자가지고 네. 어제도 한 3시 정도에 잤는데 그때 엔비디아 봤을 때도 7%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의 쏠림 현상인데 네. 이 쏠림이 당분간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사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2월, 5월, 8월, 11월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2월, 5월은 잘 넘어갔어요. 근데 8월 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명히 이제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번에도 예상을 상회할 것인가 고민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전에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을 해버려요. 10분의 1로. 네. 그러면은 $1,100짜리가 $110가 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사고 싶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근데 뭐 물론 좀 저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가게 되면 한국의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2차 전지가 올라갔었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트렌드가요 쫙 올라가는 형태가. 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흔들렸을 때의 수급 상황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에 2차 전지가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2023년 7월 달에 그때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 네, 형태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씀드리게 되면은 모든 시장의 거래 대금이 2차 전지로 다 쏠렸어요. 그랬죠. 뭐 전체 거래 대금이 그때 60조였는데 지금 2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이 다 어디 갔냐?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더 사줄 여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 거래 대금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당시엔 다 2차 전지에 쏠렸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시가총액보다 낮은 한 25% 정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전체 시가총액 20% 넘기 때문에 하이닉스 합치면 30% 넘어가거든. 30%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극단의 끝까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깨지기 전까지는 교체하면 안 되는 선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수로는 금융 아까 뭐였죠? 기계와 비철금속이 있어요.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수비수 공격수들이 대체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네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유틸리티 그렇죠. 뭐 자동차, 음식료, 반도체 요 친구들도 거의 우리 시장은 최고가가 아닙니다만 이 친구들은 신고가 돌파한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금융기계, 비철, 화장품, 운송 이쪽도 금융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고 기계, 비철 물론 잘 모르겠고 화장품도 거의 뭐 신고가 돌파한 애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는 친구들이 더 가는 경우가 이제 많긴 한데 막 이게 혹시 목까지 찬 애들 아닌가 하는 이제 두려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늘 그게 이제 겁나잖아요. 네, 예,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거 아닌가 하는 이제 두려움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근데 아직까지 괜찮다 보는 아직까지 이유가 괜찮다.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그림은 5월 17일까지 상반기 수익률 상위 업종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거고요. 왼쪽은 코스피를 이 이익과 그리고 금리가 연결되어 있는 멀티플로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상반기 흐름을 보게 되면 5월 17일까지 코스피는 2.6% 올랐습니다. 네. 낮은 한 자릿수죠. 근데 이거를 이익과 이 금리와 관련된 멀티플 배수로 나눠 보게 되면 이익의 상승 기여도가 9.3이고 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PR 낮아지면서 지수를 끌어당긴 게 마이너스 6.7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두 개 합쳐서 2.6%가 오른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한 번은 되겠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PER 기여도가 과거처럼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에 EPS 실적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이 실적과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아까도 ROE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COE 자기자본 비용 또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해당 업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요.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근데 그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ROE가 예를 들어서 10%예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동안에 10% 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하면은 최소한 10%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조달 비용이
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본 비용.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한 뭐 이슈가 있지만 이 방금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 10%다 ROE가 근데 COE가 5%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뺐을 때 5% 포인트만큼의 추가로 이익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업이 10% 벌었는데 5% 비용 빼면은 5% 마진으로 남았다. 이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ROE와 COE가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고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가장 ROE와 COE 차이가 큰 그러니까 투자자가 돈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방산 1등이고요. 그다음에 의류, 음식료, 미디어, 자동차, 화장품 이런 순으로 되는데 근데 이 안에서 ROE가 지난달보다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 있는 것들을 골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방산, 의류, 음식료, 자동차, 화장품 이렇게 음영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의류는 사실 몇몇 샘플의 이슈가 있어갖고 이건 빼야 되고 방산과 음식료, 자동차 이런 것들이 최선호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자. 반면에 이 ROE보다 COE가 높은 것들, 디스플레이, 지주, 철강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 안 봐도 되고.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디스플레이 하면은 뭐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는데 네. 경쟁력 약화가 됐고요. 돈을 못 벌고 있고 이 자기 자본 그 자본의 조달 비용보다 수익이 낮다 보니까 그냥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 와중에도 또 애플향 무슨 OLED 뭐 이런 거 이제 호재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이 아마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 이번 한 번은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버티는 분들은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되게 전방 산업이 확장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경쟁 상대도 좀 없어야 되고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경쟁 상대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핸드폰이랑 노트북 이런 건데 안 바꿔요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 매출이 좀 잘 나왔다 해가지고 살짝 움직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핸드폰이 계속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바꿀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비관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래요. 매년마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한 3년 전에 산 사람들이 이번 참에 좀 바꿀까? 이런. 근데 코로나 때 많이 바꾸셔가지고, 네, 코로나 때 그때 많이 바꿨죠. 저봐 코로나 때 바꿨죠. 네, 4년 됐잖아. 네, 3, 4년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꿔야지. 그래서 갤럭시 S24가 나왔을 때 네. AI 탑재해가지고 막 바꿨잖아요. 새로운 거다. 아, 근데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전 모델에도 적용하게끔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굳이?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뭐 저도 네. 디스플레이를 아주 희망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디스플레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너무 지금 추우셔갖고 그렇게 한번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런 업종들은 굳이 투자를 이렇게 막 힘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뭐 업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지수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외국인과 시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달러 표시로 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 그림인데요. 이 파란색은 우리가 그냥 HTS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원화로 표시된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뭐 270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스케일 조정을 하기 위해서 로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경로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이 지지선을 찍고 올라오고 그리고 저항선을 일부 딱 뚫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실적 자체가 좋다 보니까 위쪽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투자들이 보고 있는 달러로 표시된 코스피는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외국인 네. 입장에서는 원화로 투자를 해도 결국에 달러로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네. 환율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 1360원, 70원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수는 하는데
요 위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밸류업을 통해 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정말로 달라질 것인가. 네네. 그래서 어제 세미나에서도 되게 나왔던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걸렸고 한국 되게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길게 보고 지금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국제 세미나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넘어가야 될 산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달러 표시 코스피는 원화 표시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총을 따져 보니까 원화로 표시할 때 뭐 2,500조 이렇게 쭉 갔는데 알고 보니 달러로 보니 워낙 이제 우리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 가치 돈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밸류업 같은 것들이 이제 외국인을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고. 네. 예. 근데 뭔가 그래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좀 힘있게 추진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나오든지 뭐 법안이 통과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여야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뭔가 분위기가 그럴 것 같은데 이거 갖고는 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결국에 이 지배주의주인 대주주하고 네. 개인 투자자 소액주주들하고의 이해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오너들이 많잖아요. 오너갭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밸류업을 한다고 해서 주가를 올리면 그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증여도 해야 되고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야 될 비용이 많아지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이죠.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속세 폐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래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단계적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도 밸류업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뭐 지금 있는 세제를 먼저 다 끝내고 없애자 이러면은 거기에서 패널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블랙홀로 가는 거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결해 나가자 이런 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듣고 있자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조금 속도는 느리겠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보이는 게 없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를 기대해보고 조금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시장에서 뭐 큰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밸류업에 대해서 기대들을 해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래요? 네, 다양합니다. 아니 제 주변은 별로 없어갖고 네. 밸류업 기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냥 밸류업은 그냥 뭐 말만 저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거가 우리 시장을 그래도 많이 좀 좋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긴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일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하게 되면은 뭐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밸류업 때문에 한국 시장 쫙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밸류업이라는 재료를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용해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게 확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때 그때 이제 또 들어가서 이익을 취하고 또 나오고 이런 형태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밸류업 얘기 나올 때 혹시나 이렇게 물음표들 찍을 때 이제 그때 들어가서 밸류업 진짜 하나보다 그래서 막 부밀고 밸류업 관련 뭐 종목도 오르고 일 때 팔고 나오시는군요. 그렇죠. 한국은 그런 이벤트 플레이가 되게 가능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인 재료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진다. 근데 전체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밸류업이 어쨌든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외국인을 조금 끌어당길 것이고 지수를 올릴 건데 이제 좀 느릴 수도 있다.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차 전지는 혹시 어떻게 뭐 전망을 하세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는 제가 여기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나왔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자체는 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고금리 환경이었기 때문에 고퍼가 부담이 되고요.
전방 산업의 최정점에 있는 테슬라가 좀 매출이 부진하고 그래서 아마도 뭐 어제 그저께는 조금 그저께였나요? 어저께였나요?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뭐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과거처럼 쫙 뻗어나가는 형태가 나오려면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정말 활성화 기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올해 8월 정도에 발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정말로 소기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네.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금 관심을 잃었다. 이렇게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2차전지만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 아무 댓글창에도 보면 네. 2차전지 2차전지 노래를 부르면서 왜 막 일주일에 한 이틀을 2차전지 관련된 뭐 전문가도 모시고 뭐 이렇게 해도 만족이 안 돼. 5일 내내 2차전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작년에 진짜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했잖아요 2차전지 또 하래. 알겠습니다. 또 모셔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뭐 얘기 비슷한데도 그냥 또 계속 듣는 것 자체가 좋으신가 봐. 유행가처럼. 계속 2차전지 2차전지 왜 3%는 2차전지 안 하냐 정프로 저거 그래서 이제 아유 그래 한번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지금 막 들어갔을 때가 이제 고점인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갖고 지금 당신들 때문에 라고 하면 안 되죠. 제 책임이니까 투자는 제 그렇죠. 책임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때 처음 올린 게 지금 막 한 40% 50%씩 지금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네, 저 원래 갖고 있던 애들 갖고 있었으면 지금 사실 나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때 한번 예. 싹 제가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2차 전지로 엄청 갔어. 이 사람들 때문에. 그게 지금 매우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2차 전지는 근데 당분간은 좀 희망이 안 보입니까? 이것도 아까 디스플레이하고 조금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경쟁 대상국이 꽤 강하고 음. 그리고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제가 5월 달은 쉬었으니까요. 5월 달 여기 쉬었고 4월 달에 그때 나왔을 때 아마 그 전기 2차 전지 얘기했을 때 그 전이었나? 제가 전기차도 수요가 있지만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수요가 좋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뭐 한국의 경제 입장에서는 꼭 성장을 해야 될 산업이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략적으로 신기술 관련된 거는 그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쪽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차 전지는 조금 쉽지가 않겠군요. 그래도 뭐 기다려 보시면은 뭘 기다려요? 네. 뭘 더 기다려? 지금 와서 자르실 건 아니시죠? 지금 자를 수도 없어. 솔직히 네. 얘기하면 네. 너무 빠져갖고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라니요. 네. 저 솔직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알고 있죠. 그 잘 벌어갖고 말이야. 이렇게 다 주식으로 말이야. 근데 뭐 매번 버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뭐 가끔씩 또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일들이 오잖아요. 원래 새벽에 가장 어둡기 때문에. 새벽입니까? 네. 또 해가 뜰 것 같습니다. 좀만 그럴까요? 기다려 보시죠. 예. 정프로 투자해도 해가 좀 뜰까요? 예, 그럼요. 예. 네. 아니 뭐 소소하게 먹은 것도 있어요, 저도. 네.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크게 물려 근데 항상 보면 작게 먹고 크게 물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종목 선택도 중요한데요. 큰 돈을 투자했을 때는 결국에 가는 산업들 중에서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것들을 막 풀베팅하고 막 쫙 이거보다는 되는 것들을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비중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한국에서는 결국에 되는 산업을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 좀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구안이 있으면 너무 좋죠. 굉장히 좋죠. 쉽게 부자가 되실 수 있고. 네.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트렌드와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빗장 수비를 통해서 탄탄하게 깔고 네. 그다음에 공격수들로 매매하면서 수익을 좀 더 실현하는 게 올 하반기 투자에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김대준 팀장님은 말씀을 좀 주신 거고요. 이 김대준 팀장님의 의견인 겁니다. 네, 여러분이 뭐 다 따라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전략도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의 또 이 한풀이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장이 또 시작이 될 텐데요.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